오늘의 머릿말. 5월은 가족의 달이라고 하죠.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 선물을 하고 싶다는 유혹 느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책 선물이 홀대받아서 서운한 기억도 한 번쯤 있으실 테고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상대의 취향에 맞는 책을 딱 맞게 골라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얼마 전에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데 옆에서 계산하던 학생이 낸 문화상품권이 유효기간 만료가 되었다는 직원분의 설명이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상관없는 제가 아까워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은 5월에는 때를 놓치지 말고 선물하는 일만큼이나 받은 선물을 제때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때문에 문화상품권을 못 쓰는 건 너무 눈물나게 아까운 일이니까요. 당장 읽고 싶은 책, 사고 싶은 책에 대한 정보를 잔뜩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월간 케미스트리 시간입니다. 월간 케미스트리는 실제 밀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이달의 도서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지난 한 달간 가장 사랑받은 도서들을 소개하는 5월 베스트 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 달 동안 어떤 책들이 주목받았는지 최신 도서 트렌드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에 주목해 주세요. 이번 시간 게스트는 밀리에서 홈 운영 담당을 맡고 있는 루이스와 밀리로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코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해주시죠. 루이스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코님은 작년 10월 이후에 거의 반년 만에 출연이시거든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코코님의 괴담사랑 여전하신지 궁금합니다. 네, 잘 지내고 있고요. 작년에 출연했을 때는 가을이었어가지고 좀 후드티 입고 녹음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날씨가 엄청 따뜻해져서 좀 더 얇아졌습니다, 옷이. 기분도 더 좋아졌어요. 아니, 괴담 좋아 인간에게는 2026년 봄이 약간 좀 뜨거운 계절 아니었습니까? 살목지가 맞아요, 개봉을 하면서 맞아요.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살목지 얘기가 엄청 유명한 괴담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이 흥행이 잘 되는 게 신기하다 그랬더니 야, 그걸 몰랐어? 그러면서 얘기를 다 하고 저는 제 사주에 수가 부족한데 사주에 수가 부족한 사람은 살목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혹적이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저는 그 살목지 썰을 좋아하거든요. 역시. 예전부터 좋아하고 있었고 어떤 부분을 좋아하시나요? 그게 실제 사례라는 거. 그래서 그 살목지에 갔다 온 이후에 생겨나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그 주인공이 계속 풀어줬어요. 업데이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세 개씩 계속 재밌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되게 좋아했었고 여러 번 봤었어요. 역시. 예, 네네. 괴담 좋아 인간은 그쵸. 예. 근데 아직 저도 영화를 안 봤는데 그 영화에 약간의 그 로맨스가 들어가 있대요. 아주 살짝의 로맨스. 그래서 공포를 안 좋아해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공포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 않았다. 그쵸. 아직 거예요? 보고 싶긴 한데 또 너무 무서울까 봐 지금 약간 두려운 마음. 아니,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맞는 게 원래 저도 괴담 좋아하거든요. 근데 괴담을 좋아하는 게 꼭 무서운 걸 잘 본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 뭔가 있는 것 같은 그 미묘하면서 무서운 느낌을 좋아하는 거여서 막 난도질하고 막 이렇게 나오기 네네. 시작하면은 그건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완전 이해했어요. 네네. 그렇죠. 루이스님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너무 바쁘고 재밌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근황 얘기해달라고 해가지고 뭐 얘기할까 하다가 최근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꼭 추천해주고 싶은 코스가 있어가지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혹시 제주 올레길 중에 생애기정 코스 아세요? 아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코스래요. 근데 거기 생애기정이 생이가 제주어로 새라는 뜻이고 기정이 절벽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정말 아름다운 절벽과 이제 바다가 이제 막 나와요. 근데 이렇게 다듬어진 길이 아니라서 너무너무 진짜 자연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고 일단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와 내가 지금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다 이런 느낌도 들고 이름이 또 생이기정인 만큼 새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머, 좋겠다. 그래서 요즘 제주도 정말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네. 다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네. 용수 오징어라는 목적지를 찍고 가서 거기서 주차하고 한번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읽은 책 탑 7을 소개하면서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 지난 한 달간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소개해 주시죠. 네, 1위는 앤디 위어의 소설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이거는 뭐 영화 맞습니다. 개봉 이슈가 있는 것 같고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영화 개봉하고 이 작품이 입소문이 되게 좋은 작품이어서 어디를 들어가도 어떤 서점 사이트를 들어가도 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네,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화가 재밌으면 결국은 원작이 재밌는 것만으로 맞아요. 되는 게 아니라 영화가 재밌어야 또 이게 끌올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순위표 딱 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두 분 혹시 읽으셨나요? 네, 저는 영화도 재밌게 봤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서점가에서 신난 게 느껴졌어요. 맞아. 됐다. 맞아. 아, 이거 다행이다. 근데 영화를 보니까 원작이 되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내용이라서 좀 잘 이어진 것 같고요.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앤디 비어 우주 3부작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고 되게 옛날부터 라이언 고슬링이 영화로 이제 만든다 했는데 좀 그 기간이 좀 텀이 길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좀 스펙타클하게 잘 만들어진 영화가 나와서 3월에 나온 영화여서 책도 같이 역주행을 했습니다. 이 책은 그레이스라는 과학자와 로키라는 돌을 닮은 외계인의 우정을 다룬 영화이자 책이고요. 배경이 지금보다 조금 더 미래이고 인류가 망할 위기에 놓여서 이제 인류를 구하기 위한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꾸려졌는데 그레이스라는 과학자가 그 멤버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야기가 우주에서 전개가 돼요. 그렇죠. 저는 용산 아이맥스에서 정말 운 좋게도 봤는데 아 진짜 영화관에서 꼭 봐야 되는 영화였어요. 그렇죠. 저도 용산 아이맥스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 큰 상영관에 사람이 정말 꽉 차서 다 같이 웃는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예를 들면 로키의 우주선이 그레이스 우주선을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레이스가 자기를 따라온다고 생각을 못하고 이상한 게 자꾸 주변에 있으니까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주선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슝 하고 이제 따라오는 대목이 그러니까 아무 대사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이 조그만 우주선을 거대한 우주선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사람들이 너무 크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 느껴지는 굉장한 만족감 같은 게 있는 거죠. 맞아요. 다 같이 같은 거 보고 굉장히 기분 좋게 웃고 있다는 느낌 같은 거를 간만에 되게 많이 느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현재 밀리에서는 제작 오디오북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 이 원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두껍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 책을 최근에 완독을 하셨는데 이게 과학 용어도 많이 나오고 되게 두꺼워서 읽다가 약간 루즈해졌을 때 이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같이 병행하면서 읽으시니까 되게 속도감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책 도전하신 분들 오디오북이랑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2위 책도 한번 볼까요? 네. 2위는 스즈키 유이의 소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입니다. 이 책은 2026년도 상반기의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처음에는 작가의 이름도 낯설고 책 제목도
이게 무슨 내용일까 싶어서 이렇게까지 주목받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책 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이 책은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상인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작가님이 2000년대생인데 2000년대생이 받은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신영철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책이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더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은 그 주인공이 괴테 연구가예요. 그러니까 문학도인 거죠. 그 괴테 전문이시고 교수인 주인공인데 그래서 계속 그 인문학적 지식이 나와요. 뭐 괴테도 나오고 뭐 니체, 호르메스 그리고 그 문학에서 쓰는 지식들, 개념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저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인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주인공의 가정으로 일상으로 풀어내요. 이 제목이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 괴테 연구가들끼리의 농담이거든요. 그래서 괴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지식이나 깨달음들을 괴테가 이미 다 말해서 우리가 새로 말하는 것은 없다. 뭐 이런 내용의 농담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책에서 결국에 말하는 거는 그래도 이미 우리 인류의 역사가 엄청 길고 모든 지식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의 언어로 다시 한번 말했을 때에서야 나에게 의미가 있고 그치. 살아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이 주인공의 가정, 일상에서 풀어내요. 그래서 초반은 조금 어렵고 난해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되게 재밌다기보다는 솔직해서 좋았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줘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제목 보고 생각했던 건데 왜 한국에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한도전에선 다 얘기했다. 네네네. 그래서 왜 무슨 사건이 터져도 항상 그 무한도전에서 관련한 짤방이 맞아. 항상 네, 나오잖아요. 네, 네. 신기할 정도로 정치 얘기부터 경제 얘기부터 안 나오는 게 없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연구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작가에 대해서든 뭐 연구자들은 되게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디테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에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를 끌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괴테도 괴테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약간은 이렇게 술술 읽히는 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약간은 그 읽기의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더 좀 끝까지 읽어내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막 상 받았다 그러고 막 일본에서 극찬한다 그러고 그쵸. 그러니까 그 괴테가 들어가니까 약간 지적 맞아요. 현실감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 것도 그쵸.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밀리에서 제작한 오디오북으로 있는데 이 책에 인용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오디오북으로 어떻게 풀어냈을까 했었는데 그 인용 부분을 다른 성우의 목소리로 풀어내서 좋다. 되게 구분이 잘 되고 오히려 잘 들리더라고요. 사실 그냥 텍스트 종이책으로 읽었을 때는 인용구다 보니까 그냥 훑고 넘어가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디오북으로 들으면 그래도 그 내용이 다 귀에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3위도 한번 볼까요? 3위는 조연선 작가의 소설 나의 완벽한 장례식입니다. 이거 소설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주인공이 종합병원 안에 있는 매점에서 일하거든요. 그 아르바이트로. 그래서 처음에 야간 알바로 시작하는데 그 밤에 귀신을 보는 거예요. 주인공이. 괴담이네요. 네.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자꾸 이 주인공을 찾아와서 뭔가를 부탁해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병원 근처에 내가 일하는 미용실 있는데 그 앞에 작은 문이 있다. 그거 한 번만 열어줘라. 근데 왜 열어야 되는지는 말을 안 해주고 제발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냥
속은 셈 치고 그래 어려운 일 아니니까 열자 하고 문을 열어서 생기는 이제 에피소드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들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귀신들이 갖고 있는 한을 이 주인공이 해결해 주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힐링 괴담? 힐링 괴담이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귀신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는데 크고 작은 뭔가 부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뭐 남은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도 있고 네네. 자기의 어떤 분풀이를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어떤 얘기는 뭐 인과응보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떠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아쉬움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힐링 얘기로 연결되기가 딱 좋은 구조인 것 같아요. 약간 귀신들의 불편한 편의점 이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또 한 방에 네, 네. 잘했다, 이해가 잘했다.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책도 한번 볼까요? 4위는 박완서 작가님의 소설 주디 할머니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소설가가 사랑하는 박완서 단편 베스트 10이에요. 박완서 작가님 타겟 15주기를 기리면서 지금 현재 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내 소설가 31인이 뽑은 박완서 명단편 베스트 10작을 이제 엮은 책으로 새로 나온 책이고요. 박완서 작가님 뭐 그만턴 시간 누가 다 먹었을까? 남옥과 같은 이런 장편 소설로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고 몇몇 또 에세이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작 작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것들을 쓰는 와중에 단편도 정말 많이 쓰셨었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표제작인 주디 할머니나 뭐 애보기가 쉽다고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았지만 정말 재밌는 단편들을 엿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단편이라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데 제가 표제작 주디 할머니만 먼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되게 짧거든요. 근데 이 짧은 이야기가 몇 주 내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간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는 단편들이 다 약간 재밌게 읽다 갑자기 약간 허를 찌르는 그런 박완서 작가님의 그 글맛이 잘 살아있는 글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디 할머니는 스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라고 일단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디는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손녀딸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이제 주디 할머니라고 부르거든요. 이 할머니는 이웃들이 보기에는 전혀 걱정 없는 팔자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자식들도 다 성공해서 뭐 결혼도 다 너무 잘했고 다 해외 나가서 살고 그래서 손녀딸도 영어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웃들은 이 주디 할머니를 보면서 와 진짜 좋겠다. 저런 삶 살면 좋겠다. 저렇게 팔자 좋으면 이렇게 막 부러워하는데 이 할머니한테 사실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게 후반부에 갑자기 확 뒤집어지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뒤통수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치 있고 근데 또 뼈가 있는 이야기들이라서 저는 박완서 작가님이 이렇게 단편도 잘 썼구나 이번에 정말 새삼 느꼈어요. 이 단편집에서 수록된 작품 중에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박완서 작가님 단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러니까 2010년대, 20년대의 젊은 여성 독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편이 아마 이 도둑맞은 가난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진짜 더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바로 읽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말 자체가 요즘에는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이 쓰이는 맥락에 정확하게 이 소설에서 나온 것이고 이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표현도 소설 제목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가난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어 하고 더 풍족하게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은 절대 가난은 훔치지 않아요. 근데 가난을 훔친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그게 어떻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겪은 이 가난한 사람의 심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뼈아프게 들어가 있는 이야기여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상대적인 빈곤감 같은 것도 이 소설 읽으면서 많이 이제 좀 거울 보는 느낌으로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피엔딩이라고 말은 절대 할 수 없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작품이 아닌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 도둑맞은 가나는 거의 사회 실험이에요. 네,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뭐 있었고 없었고 이런 걸 떠나서 사람들이 왜 가난한 척을 할까? 많이 가졌으면서.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좀 기묘한 불쾌감 같은 거의 정체를 이 작품이 정말 까발리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5위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입문서 총균세입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하죠? 올타임 레전드죠. 네, 그쵸. 네, 네. 워낙 유명하고 사실 저는 이거를 대학생 때 읽었는데 제가 사회학과예요. 사회가 필독서죠.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사회과학대 학생들은 꼭 읽는 책이고 맞아요. 예. 그 수업에서도 많이 다루는 책이어서 이 책이 사회도 있고 역사도 있고 문화인류학도 있고 그쵸. 생물학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읽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게 종이책으로 읽었으니까 엄청 두꺼웠어요. 가방에 넣고 다니기 너무 어깨가 그치. 아팠거든요. 근데 이게 전자책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혁신이다. 네네. 이 총균쇠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이 총균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제국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도 하고 지배와 피지배를 가르는 것이기도 했고 이제 그런 것이어서 제목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네네. 그리고 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인문사회 계열의 뭐 지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책은 한 번씩은 거쳐 가셔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네. 예, 일단은 분량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읽어보시면 뜻밖의 굉장히 재미있고 특히나 역사를 좋아한다? 빅 히스토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책은 강추하는 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은 주기적으로 항상 랭킹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대학교 같은 데서도 항상 추천도서 목록 같은 걸 만들면 늘 들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목차가 되게 잘 구분이 되어 있어요. 길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읽기가 조금 힘드시면은 그냥 목차 보시고 재밌는 챕터 골라서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그 각 부마다 이제 총균세, 그러니까 전쟁, 전염병, 과학기술, 이것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바꿔왔는가, 우리 인간 세계에서 어떻게 불평등이 만들어졌는가, 이게 생물학적인 차이가 아니고 환경의 차이다, 이런 것들을 각 챕터에서 하나씩 설명해주고 있고 사례도 엄청 자세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펼쳐서 그냥 한 챕터 보시고 재밌다 그러면은 또 다른 챕터 보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서 태어나느냐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구나. 네, 되게 씁쓸한 깨달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노력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 자기 개발 논리로 모든 걸 다 대하려고 하잖아요. 네. 너만 열심히 하면 돼. 너만 정신 차리면 돼. 같은 식의 이야기 너무 쉽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니다. 이미 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가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하고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그게 실제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읽은 다음에 좀 주기적으로 다시 봐야지 하는 책이긴 하거든요. 근데 엄두를 잘 못 내고 있었는데 전자책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 6위 볼까요? 네, 6위는 유발 하라리의 입문서 넥서스예요. 이 총균세랑 좀 이어지는 책인데 이 넥서스란 총균세가 4월 1일에 딱 밀리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랭킹에 올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 책도 총균세보다 두껍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꽤 재밌는 책인데요. 이 책 소개를 드리면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2024년 비교적 최신작이고요. 그 사피엔스에서는 유인원에서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를 좀 아우르면서 인류가 어떻게 지구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를 되게 흥미로운 시각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넥서스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정보 네트워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책이에요. 사피엔스 보면서 저는 유발 하라리가 AI 시대에 대해 그렇게 막 우호적인 스탠스는 아닐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책도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AI 때문에 인간이 정말 망조에 가게 될지 이제 기로에 놓여 있고 이게 우리 손에 달려 있고 특히 민주주의의 미래가 이제 좀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경고를 하기 위해 좀 쓰인 책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AI 이전의 정보랑 AI 시대의 정보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돼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그리고 뭐 미디어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정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제3부의 민주주의 우리는 계속 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챕터였어요. 저는 이 챕터가 좀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이 불가해함?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할 수 없음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든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민이나 국회나 뭐 의원이나 언론인 이런 모든 관료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도 그 시스템을 감독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불가해함을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소화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정보에 압도될 때 쉽게 음모론에 빠지고 자신들이 이해하는 대상인 인간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라면서 그렇기에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 원리를 아는 게 독재나 전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점점 더 이제 많은 것들 있잖아요. 뭐 징역형 선고, 대학 입학 허가 여부, 일자리 승인 여부, 복지수당 제공 여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생의 중대사가 이제는 다 AI 알고리즘에 의해 점점 결정되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복잡한 원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냐?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불가해함 때문에 AI 시대 민주주의가 좀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하는 챕터인 거예요. 일례가 나오는데 2013년에 미국에서 운전 중 총격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때 경찰이 운전자 루비스를 체포를 했대요. 근데 당시 판사가 그 COMPS라는 재범 위험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의 이 자문을 구했는데 그 결과 루미스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이제 포함이 되어서 가혹한 형량을 처벌받아요. 루미스가 이거는 권리 침해라고 대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판사도 루미스도 이 알고리즘이 어떤 방법으로 판단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한테 진짜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그 알고리즘을 심사하고 작동 원리는 무엇인지를 자정 규제 기관이 필수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나아가서 그들이 밝혀낸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하는 번역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 구조를 관찰하는 기관도 필요하고 재밌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예술의 필요성도 역설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로 블랙미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블랙미러가 이제 그런 AI 미래에 대해서 되게 약간 풍자하듯이 이제 얘기를 하는 드라마고 대중적이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세상이 진짜 이렇게 굴러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인지를 하는 거고. 사실 이 책을 읽는 동안 제가 AI 위험한 거 알겠고 거대 기업에 이 권력이 집중되는 거 알겠고 그래서 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하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면서 이 책을 읽었고 그리고 진짜 말이 많다 이 책은. 왜 이렇게 옛날 사례부터 다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해가 조금 안 되면서 읽다가 이 챕터를 읽으면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왜 이 사람이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과거의 그 인간의 과오와 그 정보의 역사와 미디어의 역사를 다 설명하는지를 제가 그때서야 좀 이해하면서 이제 이 책이 엄청 설득력 있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저도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줬던 것 같아요. 사실 유발 하라리 책 읽는 재미가 그거 같아요. 읽고 나면은 엄청 중요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만, 아직 제가 이 넥서스라는 책을 아직 안 읽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약간 미관식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압도적인 어떤 사례들과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막 차차차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의도하신 거구나. 네, 읽은 다음에 쾌감 같은 게 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다 읽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조금만 읽어가지고는 그냥 뭐 이런 일이 있나 보지 정도인데 이렇게 착착착착 쌓여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걸 종합해내는 솜씨가 되게 좋아서 저도 꼭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위는 어떤 책인가요? 네, 7위는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입니다. 김혜란 작가님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너무 좋아요. 제가 되게 좋아해서 이게 랭킹에 올랐을 때 감정이 약간 반반이었어요.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왜냐면 이 책이 제 작년 올해 책이었거든요. 진짜 너무 읽는 내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국 현대문학의 사랑. 김혜라 작가님이 작년에 낸 단편 소설집이고요. 최근에 그 손석희 씨랑 대담을 했잖아요. 이 책은 4월 1일에 딱 맞춰서 밀리 들어왔었는데 그때부터 물론 바로 사랑을 받았지만 정말 공교롭게 그 대담이 이제 4월 15일인가 나오고서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김혜란 씨의 모든 책이 다 랭킹에 올라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되게 읽는 데 당황스러움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살면서 느낀 너무 미묘해서 언어로 표현하기도 애매한 그런 시도조차 안 한 것들을 소설로서 완벽하게 구현해낸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은 진짜 인생이 몇 개셨지? 어떻게 이걸 다 알지? 이걸 다 살아보셨나? 싶은 마음 때문에 약간 당황스러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단편이라서 모든 줄거리를 설명드릴 순 없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소설을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숲속 작은 집이라는 단편이거든요. 여기선 이제 나가 나와요. 나는 남편 지호랑 이제 도시에서 좀 벗어나서 잠시 좀 휴가를 즐기기로 하고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래서 풀이 우거진 미감이 굉장히 좋은 저택에서 이제 하나를 빌려서 한 달 살기처럼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밖에서 있다가 들어오면은 숙소로 돌아오면 물건이 의도적으로 막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불쾌하니까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 숙소에 드나드는 사람은 숙소를 청소해주는 여성 한 명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기 또래의 여성이고 이 나라에선 메이드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물건을 고의적으로 흐트릴까 궁금히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팁을 안 줬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돈이 전부이기도 하니까 라면서 팁을 이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는데 또 이 나는 그냥 돈만 드리 그러니까 그 나라 언어로 감사합니다 이제 번역기 돌려서 삐뚤빼뚤 편지도 써서 매일매일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두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정성껏. 그렇게 평화가 다시 찾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정말 아끼는 수공예품을 최근에 산 게 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또 미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매일매일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팁이 부족했나? 그래도 그렇지 이건 도덕적으로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너무 서운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 화가 났다기보다는 서운함을 느끼는데 이 기저에는 사실 이 나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나와 이 메이드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서 나는 다가갈까를 고민하는 사람인데 뭔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 상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를 부양하느라 이제 전전긍긍하는 나랑 달리 되게 부유하게 자라서 돈 걱정이 하나도 없는 남편과 나 사이에 절대 좁혀지지 않는 그 대화에서 느껴지는 간극들. 그리고 되게 어렸을 때는 당당하고 어척스러웠던 엄마가 어느 순간 자기한테 용돈을 받아가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을의 자세로 변하기 시작한 엄마의 메시지.
근데 이 엄마랑 또 메이드랑 겹쳐 보였던 것 같아요. 이 나는. 그러니까 이런 너무 미묘한 것들이 이제 같이 겹쳐지면서 내가 이 메이드를 바라볼 때 그 복잡한 마음이 이제 나오는 소설이에요. 이 책에 수록된 단편들도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과 계급 차이를 느낀다. 나는 돈 때문에 비참하다. 이런 문장은 한 줄도 나오지 않는데 정말 오직 소설만이 줄 수 있는 그 표현력과 속도로 뭔가 이 사회 계급을 관통하는 메시지들을 다 낸 소설들이어서 제 이 언어로는 이 책의 아름다움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도 충분히 네, 너무 노력했습니다. 이 책의 좋음을 잘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김혜란 작가님 소설을 읽고 나면 약간 내가 아는 사람 얘기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런 책을 읽었어, 이런 얘기가 있었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 아는 언니가 뭐 한 달 살이를 갔는데 메이드가 물건을 뭔가 흐트러뜨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네. 얘기가 너무 가깝게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그러니까 뭐 문장을 잘 쓰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속을 너무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잘 들여다본다는 게 이렇게 차갑고 거리감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딱 붙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 너무 철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자기가 우위에 서고 싶어 하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딜레마를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걸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연아 작가님 소설 읽고 있으면 기분이 되게 미묘한 거죠. 왜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잘난 척했구나. 이런 것도 보여요. 네. 반성도하게 네. 거울 치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사람들은 이래 이렇게 가는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화살표가 나한테 오는 거죠. 손가락을 나한테 향하게 하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느꼈구나. 나는 좋은 뜻이라고 한 건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 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미묘한 감각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들 같은 경우는 예전 작품들도 다 너무 좋아하지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밀리 직원 픽. 밀리 랭킹에 진입했던 눈에 띄는 책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5월 톱7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상위 랭킹에 진입한 책 중에서 출연자가 선정한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책은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책은 정답 없음이라는 입문서인데요. 저자가 6명이에요. 그래서 김상욱, 김유나, 김재원, 위근우, 전성진, 최재훈 작가님이 같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그 밀리로드에서 연재를 먼저 했었는데 그 연재 당시에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미러줄이 응원도 많이 받고 그 연재 당시에도 랭킹에 올라서 지금도 이제 그 누적으로 봤을 때도 탑10 안에 들어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었던 거는 저는 제목이 정답 없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특이해서 보통은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제목이 특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김상욱 교수의 새로운 글이 수록된 책이다 보니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목차가 재밌어요. 그래서 목차가 어떻게 됐냐면 나를 찾아줘. 누구 편이야? 뭘 원해? 이러거든요. 말을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각각 그 커뮤니티 그리고 욕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물리학 교수도 있고 대중음악 평론가도 있고 심리학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명의 다른 일을 하고 계신 작가님들이 이 인간의 좀 깊은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되게 각자의 시선에서 풀어낸 책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정답 없음.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다. 뭐 그런 얘기여가지고, 재밌고 되게 새로운 인사이트 그리고 새로운 시각들을 보게 되는 책이어서 꼽아보았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김상욱 과학자와 네. 위근우 씨와 전성진이 다 한데 모여 있는 게 되게 신기한 그쵸. 조합이네요. 이게
기획자분들이 일부러 엄청 다른 시각의 작가들을 섭외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런 게 잘 반영이 되어 있는 책이 아닌가. 그리고 정답이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이기도 하겠죠. 아마 같은 질문에 대해서 누구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할 테지만 네. 사실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이 이야기를 묶은 거기 때문에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다음 책은 제가 가져왔는데 김기태 작가님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입니다. 아까 제가 안녕이라 그랬어가 2025년 제 올해 책 중 하나라 했잖아요. 이 인터내셔널은 2024년 제 올해 책 중 하나였어요. 단편을 좋아하시네. 진짜 그런가 보다. 올해는 뭐가 될까? 김기태 작가님은 대체 어디서 이런 분이 숨어 있다가 나오셨지? 되게 신선하다. 이러면서 이제 읽었던 책이에요. 이게 첫인상이었어요. 읽는 내내. 와, 신선하다. 이러면서 읽었고.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은 뭔가 주변에 어딘가 있을 법한데 또 찾아보면 잘 없는 그런 인물들이 주인공이에요. 예를 들어 뭐 나는 솔로 같은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는 주인공, 나간 주인공을 주인공으로 한다거나 학생한테 고전 읽기를 너무 읽게 하고 싶어서 진짜 헌신을 다해서 그걸 준비하고 가르치는 약간 누가 보면 고지식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고등학교 선생님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런 주인공을 뭔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약간 조롱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애정어린 시선으로 담아낸 것 같아서 전 되게 좋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단편 두 개가 보편 교양이랑 전조등이라는 단편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두 이야기가 여기 전체 수록된 것 중에 제일 인물들이 평범해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정말 뭔 사건 하나 없이 진짜 평범한 인물들을 이제 거리감을 갖고 이제 지켜보는데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녕이랑 그랬어와 또 다른 의미로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조금 막막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좀 후킹한 서사가 있어야 사람들한테 살짝 얘기했을 때 이제 빨려 들어가는데 너무 평범하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읽는 애는 진짜 웃음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웃기기 때문에 다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편이 다 짧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되게 빠르게 후루룩 읽히고 또 다 읽으면 재밌더라고요. 코코도 읽었어요? 저 읽었습니다. 올해 읽었습니다. 올해. 네, 재밌어요. 그리고 책 제목을 보면은 사실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요새는 이런 인터내셔널이란 단어를 요 맥락으로는 잘 쓰지 않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되게 재미있고 이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표제작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되게 좀 묘한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작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좀 신기한 마음으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처음에 이 단편 발표됐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SNS에서 한번 바이럴이 되게 됐었어서 나중에 단행본으로 묶인 다음에도 계속해서 좀 인기를 얻은 책이고 밀리에 들어온 다음에도 계속해서 많은 네.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책은 이다혜 작가님의 에세이 오래된 세계의 농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언급을 했었던 그때 내용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 연재 중이었던 게 출간이 되어서 랭킹에 랭킹에 올라서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도 랭킹에 오른 거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전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아졌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에세이도 고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뭐 셰익스피어, 이디스 워튼, 발자크 이런 데일 카네기 이런 다양한 고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또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재밌게 읽고 또 고전을 다시 읽게 되고 맞아요. 해서 좋더라고요. 저도 고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고전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책에서 시작해서 다른 책들을 읽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책들로 좀 관심이 뻗어나가는 것 같아서 좀 기쁘기도 했고
이번에 밀리가 10주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밀리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 인터뷰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뭐 어떻게 밀리를 사용하는가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얘기한 게 저는 진짜 홈화면을 자주 보거든요. 밀리 홈화면을 진짜 자주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왜 책을 읽고 싶은데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어영부영 하다 보면 시간이 갔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 습관적으로 이제 알라딘, S24, 그다음에 밀리 이렇게는 항상 그 첫 화면을 항상 켜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려는 목적이 없어도 일단은 들어가서 어떤 책들이 지금 앞에 떠 있나 이런 것들을 항상 보는 게 습관인데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는 그 홈화면에 내가 좋아할 만한 책이 떠 있습니다. 특히 밀리는 신간 중심으로 그 페이지가 꾸려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람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홈화면을 꾸리시는 경향이 있어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재테크 얘기 많이 해. 그럼 이제 ETF 관련된 책들이 이제 앞으로 올라오고 요즘에 고전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고전 관련된 책들이 이 홈화면에 떠 있고 이런 식이어서 매일 그냥 보다 보면은 그중에 한 권쯤은 네가 좋아하는 책이 있겠지 같은 느낌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잡하게 막 책을 읽는 거를 하려고 막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계획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심심할 때 출퇴근할 때 그냥 한 번씩 홈화면을 들여다보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끌려할 만한 책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서 오래된 세계의 농담 책 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밀리로도 저도 연재할 때부터 너무 즐겁게 연재를 했어가지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홈 얘기하셔서 그런데 저희 들어가면 인생책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혜 작가님 이 책을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책으로 올라가면은 확실히 순위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후킹해요. 그렇죠. 이게 인생책이었다고? 네. 그래서 정말 읽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책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책은 문모카 작가의 SF 소설 유령해마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으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문모카 작가님의 두 번째 장편 소설이고요. 저도 요게 이제 눈에 띄어서 요즘 읽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줄거리를 이거는 조금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제목이 유령 해마잖아요. 이 해마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은 얘는 이제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가진 여러 개의 인공지능을 담을 수 있는 허브 역할이자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대로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는 범용 인공지능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의 손에 닿기 힘든 일들 있잖아요. 뭐 화재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몸체를 바꿔가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은 이 해마 중에 비파라는 이름을 가진 해마의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선했고요. 이 비파는 수십 년 전에 이미정이라는 여성을 화재 사건에서 구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해마들은 그 인간의 그 처음 데이터를 인식한 이후부터는 그 인간의 이제 모든 데이터가 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정을 7살 땐가 이제 구조한 이후로 그 7살 이후의 이미정 데이터가 이 비파한테 계속 저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후에 겪는 모든 인생 과정을 이 비파가 지켜보게 되거든요. 근데 모든 해마가 그렇듯 사실 이미정은 그냥 4천만 명 인구 중 하나의 그냥 데이터일 뿐이고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 비파가 어떤 실수로 우주에 조난을 당하게 되는데 얘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무력감이나 막 이런 걸 느껴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가 처음으로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이미정의 삶이 떠오른 거죠. 이미정도 그때 이런 느낌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걔를 특정해서 오래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4천만 명의 인구가 아니라 그냥 이미정이란 한 사람의 삶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비파 그 이후로. 그러면서 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막 흘러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전 아직 다 완독을 못했지만 너무 결말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뭔가 오류로 점점 이 해마가 이 비파가 좀 미쳐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미정을 실제로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소재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돌이킬 수 있는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문목화 작가님이 드라마 보듯이 좀 묘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좋아하셨던 분들은 정말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문목화 작가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 보통은 많은 경우에 작가분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책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왜 글빚이 있다라는 식의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책을 원고를 못 줘서 그걸 이제 글빚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계약을 하고 내가 원고를 쓰고 이제 그걸 그 출판사에 주고 출간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문목화 작가님은 그 돌이킬 수 있는 하고 유령해마가 둘 다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둘 다 계약 없이 쓰신 거라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소설을 완결을 짓고 그 원고를 투고를 해서 그걸 출간하고 이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권 다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좀 저는 신기한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에 좀 온전하게 집중해서 쓰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맞아. 좀 공들인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약간 통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좀 잘 맞아떨어지게 정교하게 구성하시려고 노력한다는 느낌? 그게 돌이킬 수 있는 느낌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유령해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작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읽어주셔가지고 랭킹이 올라와 있는 케이스여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봄에 읽기 좋은 사랑에 대한 책 소개해 보겠습니다. 출연자들이 정말 애정하고 추천하는 책들로 특별하게 골라봤는데요. 루이스님부터 어떤 책 고르셨는지 들어볼까요? 저는 정말 따끈따끈한 신간을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있게 읽은 책이에요. 퍼트리샤 그레이홀의 침대와 침대를 오가며라는 책입니다. 이게 절대 랭킹에 오를 리는 없을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에 소개를 해야겠다 했고요. 이 책은 의사이자 퀴어라는 정체성을 가진 퍼트리샤 그레이홀이라는 인물의 청년기 회고록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가져왔잖아요. 사랑하면 뭔가 사랑하면 달콤하고 풋풋하고 간질간질한 이런 마음도 있지만 저한테 사랑은 약간 구질구질하고 진절머리 나고 되게 어지럽고 막 이런 감정이기도 하거든요. 루이스한테? 네네네. 근데 이 책은 구질구질도 아니에요. 꾸질꾸질해요. 그래서 네, 좀 색다른 걸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침대와 침대를 오가며잖아요. 네. 다 다른 사람 침대거든요. 여기서부터 약간 도파민이 나오지 않나요? 네. 근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이 제목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인 간의 침대도 있고 이분이 의사예요. 그래서 이 레지던트 생활을 빡세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돌봤던 환자들의 침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그레이홀이 되게 그래도 청년기 때는 당연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도 되게 전전을 하거든요. 자기 몸을 누일 그런 집에 대한 얘기 같다고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면 지금은 이제 할머니세요, 퍼트리샤는. 근데 20대 시절이 아마 1960년대, 70년대 있을 텐데 그때를 정말 어제일처럼 너무 생생하게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시절 이제 미국을 배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페미니즘 붐이 일기 시작했을 때지만 여전히 동성애는 질병으로 치부되던 시절이었고, 근데 이 퍼트리샤는 여성이고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학계는 완전 남성 중심적인 사회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그레이홀이 자기가 정말 서 있을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계가 미친 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돌파구를 만들고 그 막 답답한 와중에도 연애를 너무 끝내주게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퍼트리샤가 만난 이 여성을 언급이 계속 되는데 정말 나중에 세는 걸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같은 사랑을 정말 하는 분이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내면적으로 방황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찌질한 과정이 정말 다 나와 있고요. 보는 내내 이렇게 뭔가 강해 보이고 멋진 이 여성의 마음속 빈구멍이 이 사랑으로 인해서 계속 뭔가
생채기가 나는데 그 빈 구멍이 결국 뭘로 메꿔질까?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평안함에 이르렀을까? 그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 책 번역을 송선별 번역가님이 네.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았는데 마지막 번역 좋은 책 번역 진짜 많이 하시죠. 네. 번역가의 말에서 내가 저자에게 배운 것이 있다면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서는 끈질긴 태도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것처럼 되게 직업적으로는 뭔가 엄청 성공해 보이고 멋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사랑 앞에선 너무너무 이제 최악인 이런 인물의 솔직하고 또 되게 강렬한 회고록이라서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회고록 하면은 좀 재미없다는 인식도 있잖아요. 고리타분하고. 근데 이렇게 뭔가 잘 정돈되고 성공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회고록이 아니라 가장 찌질하고 가장 불안했을 시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거를 직면하기로 용기를 낸 여성의 이야기라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이거 책 나올 때부터 맨날 주변에 친구들이 이거 너다. 이거 너다. 사람들이 너다. 좀 있어요. 있어요. 아 이거 누구다. 누구다 하고 그 떠오르는 아마 주변에 친구들이 한두 명씩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되게 솔직하게 쓰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특별하게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침대와 침대로 오가며라고 하는 이 한국어판 제목도 정말 잘 지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딱 읽고 나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게 연인과 지내는 침대이기도 하지만 의사로서 이 환자들을 만나는 것도 침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병원에 있는 건 침대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라고 부르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이 아닌가. 네, 다음 책 볼까요? 코코님. 저는 이제 루이스의 선정과는 반대로 아주 순수한 사랑 이야기인데요. 막스 밀러의 소설 독일인의 사랑입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그 올해의 인생책으로 선정했던 거예요. 그 에디터의 선택이라는 코너에서 삶의 지팡이 같은 책으로 요 책을 선정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좋아했던 사랑 소설이고 지금도 사랑의 정수는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책이거든요. 일단 줄거리부터 사랑 완전 낭만적인데 그 심장병이 있는 소녀와 이 소녀에게 사랑에 빠진 소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저자가 언어학자예요. 그래서 표현이 엄청 수려해요. 아름답고. 아니 내가 보기에는 언어학자는 세상에 실제 존재하는 비율보다 소설 주인공에 대한 확률이 좀 유난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 컨택트 같은 영화도 주인공이 언어학자인 거잖아요. 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나도 본 적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문장도 다 너무 좋고 설레고 되게 약간 이런 게 사랑? 이런 사랑을 내가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되게 좋은 문장, 설레는 문장이 있는데 이 반지를 내게 선사하고 싶으면 그냥 너가 갖고 있어. 너의 것은 곧 내 것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아니야. 어때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야. 근데 이게 그 독일인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도 되게 뭔가 차분하고 밋밋하다고 해야 되나? 이 그 배경이 딱 그냥 좁은 집, 어떤 정원, 그러니까 거기서 다 끝이 나요. 근데 거기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설레는 말들을 한 번씩 서로 주고받아요. 그리고 또 상황 묘사가 있고 그리고 소녀가 아프니까 또 장애물이 있고 이래서 더 몰입을 하게 되고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순수한 사랑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사랑 이야기 좋아하는 그 취향이 있어.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가 다 같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어서 예를 들면은
정말 너무 순수한 사랑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질퍽한 사랑 이야기 좋아하시는 꾸질꾸질한, 예. 있고 꾸질꾸질하지 않으면은 읽지 않는 이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라고 해도 다 취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어떤 유형의 사랑 이야기인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가져왔는데요. 아마 오만과 편견도 아시는 분들은 많아도 막상 읽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밀리의 번역본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김선영 선생님이 번역하신 오만과 편견이 밀리에도 들어와 있어서 이 책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김선영 선생님이 쓰신 제인 오스틴에 대한 에세이집이 있어요. 디어 제인 오스틴이라는 책도 밀리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왜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에세이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이 제인 오스틴 소설이 좋다고는 하는데 아마 지금 2020년대에 독자들이 읽을 때에는 아니 이 사람은 다 결혼 얘기만 썼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결혼 말고도 세상엔 중요한 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들이 다 결혼 얘기만 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 실제로 이 시기에는 이제 여성이 뭔가 자기 몫에 자기 명의의 재산을 갖기도 힘들고 직업을 갖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평생을 좌우하는 너무 중요한 이슈였고, 실제로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지위를 바꾸거나 고정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에 두고 이 제인 오스틴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의 가족이 딸이 되게 많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다 각각의 방식으로 결혼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우의 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딸들이 여러 명이지만 사실 한 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자랑 결혼했으면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 자매들을 통해서 탐구하는 것이기도 해서 재밌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캐릭터 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로맨스 남자 주인공 베스트 꼽으라 그러면 항상 들어갈 이 다시라고 하는 인물도 이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고, 그뿐만 아니라 되게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대사를 보셔야 됩니다. 이 책은 대화를 너무너무 재미있게 해서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인 오스틴이 책을 쓸 때 자기 서재가 있거나 한 게 아니어서 이제 거실에 있는 그런 뭐 식탁 같은 걸로 쓴 테이블 같은 데 앉아서 이제 글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식구들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시끄럽잖아요. 그 사실은 이렇게 생동감 있는 대화를 항상 듣고 있는 것, 그리고 각각의 대화가 그 인물의 성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이런 게 다 여기에 녹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재미있어서, 예를 들면 왜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도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야, 나 아는 좋은 집 있는데 같이 가서 밥 먹자라고 이렇게 좀 다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넌 아직도 밥 안 먹고 뭐 하니?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밥도 안 먹고 뭐 하니? 그러니까 굳이 또 마음은 안 그런데 얘기를 또 굳이 그렇게 퉁명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마다의 얘기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 제인 오스틴 책에서는 정말 잘 구분되어 있어서 그런 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사랑 이야기만큼이나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월의 베스트 책 한 권씩 꼽아볼까요? 코코님 어떤 책 해주시겠어요? 저는 나의 완벽한 장례식. 왜냐면 너무 제 취향이라. 괴담 매니아. 어쩔 수 없어요. 저의 괴담 취향에 딱 들어맞아서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루이스님은요? 저는 너무 굉장한데 저는 김혜란 작가님의 안녕이라 그랬어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대담이 나왔으니까 그 방송도 나오고 했으니까 자희 기자님은 이렇게 되면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괴담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데 김혜란 작가님도 좋아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한 권 뽑으라고 하면 저도 김혜란 작가님 쪽으로 가겠습니다. 뭐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기도 한데,
예, 저는 김혜란 작가님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약간 이 작가님 책을 읽으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느낌 같은 것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서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돌아보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예, 김혜란 작가님 책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나의 완벽한 장례식도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루이스님, 코코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은 그 날씨도 좋고 밖에도 화창하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말을 편하게 한 것 같아요. 오. 느낌은. 지난번에 날씨 좋았는데. 다음에 나오실 때에도 날씨가 좋을 것입니다. 네, 루이스님은요? 이번에 책 라인업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뭔가 뭐 박원석, 김혜란, 이다혜 막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 책들, 그러니까 되게 제가 말하는 것도 되게 뭐랄까 영광인 작가님 책들도 많고 또 앤디 위어 같이 지금 제일 핫한 작가님 책도 있고 너무 다양했어가지고 이 리스트가 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소개하려면 저희는 좀 그래도 읽고 그쵸.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리스트에 따라서 그 달이 조금 기분도 바뀌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되게 알찼던 달이었던 것 같아요. 이 리케 덕분에. 진짜. 그래서 오늘 방송에 언급된 책 사실 뭘 보셔도 네네, 정말 다 예, 실패 없습니다. 실패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오늘 이 방송에 나온 책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설 좋아하시는 분, 뭐 에세이 좋아하시는 분, 인문, 두꺼운 네. 인문서 좋아하시는 분 다 오늘은 모든 취향에 만족시킬 수 있는 책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한 책들은 밀리의 서재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와 책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